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준일 시사평론가,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방문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좀 주목해서 볼까요? 예, 일단 3박 4일 일정이었죠. 시진핑 주석하고 한중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연이어서 중국의 권력 서열 2위, 3위와 회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좀 화제가 됐던 거는 그 셀카였던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하고 셀카를 찍은 게 우리나라 반응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반응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뭐 1억 뷰를 넘었다고 하고. 시 주석이 잘 안 웃는데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여러 번 그 화사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국민들도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보다 보니까. 근데 또 공교롭게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그 예능 나왔던 거, 부부 예능 나왔던 거에 거기에 같이 출연했던 게 추자연 씨예요, 배우. 근데 그분이 중국에서 굉장히 대스타잖아요. 남편이 중국 사람. 네, 그래서 그때 보다 보니까 이 중국 국민들도 좀 더 이번에도 그렇고 좀 친근하게 보는 것 같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내 혐한 정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런 노력들을 좀 중국에서도 주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관계 전환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그 미중 관계라든가 뭐 중일 관계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응을 중국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해 갈지 이것도 하나의 과제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하면서 자신의 SNS에 한반도에도 언젠가는 혼란과 적대의 비정상이 극복되고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날이 올 것이다. 북측에도 새해 복 많이 내리기를, 이렇게 글을 썼고요. 네. 또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 이렇게도 적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내용의 칼럼 기고글이 있었어요. 뽀롱뽀롱 뽀로로, 요게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이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이런 것처럼 남북이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네. 뽀로로를 사이에 두고 뽀재명과 뽀정은이 만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기고글의 한 부분을 인용을 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도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노력해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굉장히 좀 외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는데 네. 국내외에 너무 뉴스가 많아가지고 묻혔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국제적으로는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뭐 이게 있었고, 국내에서도 지금 뭐 김병기 의원, 무슨 이해운 후보자 뭐 등등등 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간담회를 원래 예고에 없었던 거를 따로 열었어요. 어제 따로 열어가지고 이거를 이 이슈들을 조금 청와대에서 부각을 시키기 위해, 방중 성과를 부각을 시키기 위해 이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성과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야당이 항상 뭐 원래 비판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큰 성과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서로 관계 회복을 단수 시작을 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비즈니스를 할 때도 관시, 관계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계가 어느 정도 우호가 형성이 안 되면은 그 어느 것도 진척이 안 되는데, 시진핑이 뭐 이를테면 약속을 예를 들면 한한령은 뭐 해제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실무 협상을 들어가서 이것들을 다 하는 것들이 지금 열렸다고 한다라면은 추후에 더 많은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 중국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관시라는 게 뭐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일이 없을 때는 뭐 밥을 같이 먹으면서 훗날을 또 도모하는 게 관시라고 중국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도 함께 자리를 하면서 또 훗날을 이렇게 도모하는 모습이 관시를 쌓아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좀 성과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중이 만난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수위로 예민한 사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서해 구조물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 미세먼지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서해 구조물은 뭐 옮긴답니까? 일단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 일부 옮기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대체로 신문들이 뭐 보수지라든가 뭐 할 거 없이 중국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선란 1, 2호가 있는데 이거를 원래 중국은 그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의심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은 그걸 믿냐 뭐 이런 반응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또 실제로 국제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도 좀 모호한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중 어업 협정에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애초에 없고 또 유엔 해양법 협약과 국제 판례에서도 그렇게 쳐도 그렇고 또 잠정 조치 수역 중간선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쪽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우리 정부가 요구한 건 그 구조물들을 잠정 조치 수역 밖으로 이동해달라.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요청을 했고 그 애당초에 그 서해 구조물 논란은 그 두 나라가 서해에서 경계를 제대로 확정짓지 못했던 거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막상 그게 그러면 어디로 설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또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상 간에 충분한 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한 국가의 바다의 권역을 보통 200캐리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단계가 있는데 200캐리까지 하면은 중국하고 그쪽에서 보면 황해 우리는 서해는 겹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수역을 만들어서 여기는 그러면 공동 관리하자라는 건데 거기에다 지금 막 설치를 한 거거든요. 되게 애매한 뭐 말씀하셨지만은 조현정 평론가가 어디까지 예를 들면은 뭐 중국이 다른 일본하고 이를테면은 분쟁이 있는데 막 암초에다가 막 콘크리트 막 시멘트 발라서 막 이를테면은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공 섬을 만든다라는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구조물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들이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지만은 있으니까 이런 거는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건 아예 선은 그어버리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공동 관리하는 게 이렇게 애매하면은 명확하게 선을 반으로 긋자라고 해서 그것도 아마 추후에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 한안령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시진핑 주석이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온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냐.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두 분께서 그 관시 얘기한 거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뭐 다들 예상했지만 한안령 해제다 이런 명시적인 언급이 나올 리는 없었고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한안령을 설정한다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이제 좀 스무스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는 다들 그 한안령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해봤던 거는 제일 솔직한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리 엔터주 주가들이 올랐었다가 네. 예, 제가 가진 SM 주식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템포를 두고 보는 것 같다 시장에서도. 근데 이게 그래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고요. 그러면 이제 한안령 문제도 좀 실무 협의 단계로 국면이 넘어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뭐 다 지켜본 건 아닙니다만은 뭐 두 정상이 셀카를 함께 찍는 모습이라든지 뭐 그 보도에 비춰진 밝은 두 정상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뭐 한중 간의 관계가 좀 해빙 무대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안령 한국 문화에 대한 해제는 찔끔 성의를 중국이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거는 되게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홍콩에서 시위할 때 그 시위자들이 케이팝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팝이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새로운 위협, 문화적 위협이자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중국이 한국 문화 그 방송 산업이나 영화에다 막음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성장을 했는데 네. 한국 거와 경쟁할 정도로 지금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판단들이 있다라는 거. 중국 쪽에 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성의를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전면적인 개방 이런 거는 저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엔터주 함부로 사지 마시라. 울고 갑니다. 결국은 그 얘기로 귀결이 되나요? 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죠. 장동혁 대표가 당수의 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조현정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내란에 사과를 했는데 네. 근데 사실 국민의힘 전체로 보면은 처음은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뭔가 되게 임팩트 있게 딱 하고 처음에
치고 나온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찔끔 뭐 얼마 전에 송원석 원내대표 그렇고 주호영 의원도 그렇고 막 그러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 쇄신안 보고 보수 언론들도 그 윤석열과의 절연은 빠져 있다라고 다들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 청년 중심 정당, 뭐 전문가 중심으로 네트워크 정당 꾸리고 당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정권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양당이 대척점에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당 이름도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 저희가 당 이름도 바꾸고 새롭게 태어나서 합리적인 보수로 거듭나고 협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출범 1년도 안 된 정부를 막아내겠다라는 설정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내란 청산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컸는데 이 청년 중심으로 뭐 네트워크 꾸린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그다지 파급력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들려온 소식이 이 김도읍 정책위의장 사퇴한 자리에 정점식 의원을 내정했다라는 건데 정점식 의원은 어떤 쪽으로 분류가 되는? 일단은 뭐 다들 알기로는 친윤계 핵심이다 이렇게들 꼽고 있고 삼선이고 검찰 출신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사과한다고 해놓고 하루 만에 그럼 친윤계를 이제 핵심 요직에 또 앉혔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정무실장에는 이 언론인 출신인 김장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뭐 중도도 통합도 놓쳤다는 또 평가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큰 진일보예요. 무슨 얘기냐면 12월 3일에 비상계엄 1주년 1년 됐을 때 내놓는 페이스북에 내놓은 메시지가 뭐냐면은 12월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비상계엄이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주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어쨌든 잘못된 방법이었다, 시도였다, 예. 정확하게 잘못된 수단이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장동혁 개인 입장에서는 큰 변화인데 사실은 그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이미 12월 3일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당 차원에서 보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오늘 중요한 그 10대 일간지 사설이 한 8군데가 있어서 10대 일간지 중 8개가 이걸 가지고 사설을 썼는데 네. 그중에서 절반이 윤석열은 그럼 윤석열 절연은 할 거니? 왜 뺐어? 네, 중앙일보, 뭐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 이런 데들 다 윤석열 절연을 물어봤거든요. 그게 지금 사람들한테는 핵심이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니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알겠어. 윤석열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고 기자회견이라고 했는데 기자들 질문을 안 받았어요. 그냥 발표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런 질문에 대해 곤란한 거를 알았던 거죠, 장동혁 대표도. 근데 지금 국힘의 상황은 저 김준일 평론가 얘기대로 당대표 혼자만 진일보하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힘이 이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재건축 수준이 아니라 뭐 인테리어 수준이다라는 뭐 발언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쇄신안을 내면서 아까 전에 주현정 평론가님이 소개해 주셨지만은 이제 청년 중심 전문가들 뭐 영입하고 그리고 뭐 연대, 국민연대, 세대연대도 하겠다 이런 건 세 가지인데 그냥 탁 까놓고 얘기하면은 청년의 영입 안에서 국힘이 이 모양인가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그렇게 안 나오는 게 청년들이 제대로 영입이 안 돼서냐.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뭐냐면은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데 국영수가 안 나와 일단. 근데 제가 사탐과 과탐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과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쏙 들어온다. 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도 바로 뭐 성명 내고 반박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계엄과 탄핵의 강 그게 뭔지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되게 모호하다 이렇게 소장파 의원들은 비난을 했는데 네. 이걸 두고 당내에서 또 부딪히는 게 당 지도부에서는 그게 바로 절연이다. 우리가 말한 게 절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준 시장이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거 보고 그러면은 환영한다고 해야만 장동혁 대표가 말한 쇄신안이 정말로 쇄신안이 되는 거구나, 절연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의 포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역시 경선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을 또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고 네. 그 장동익 대표가 그래서 뭐 국민의힘 당명을 또 바꾼다고 하니까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바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어떤 게 어울릴까요? 바꾼다.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근데 좀 저는 창의적인 사람은 아닌 걸로. 조윤정 평론가 저 국힘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색깔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색깔도 그 보통은 당명 바꾸면 이제 색깔을 또 같이 바꿀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 빨간색을 버리고 가는 것인가? 예. 쉽지는 어떻게 않을 될 것 것 같은데. 같으세요? 근데 이게 정치권에 이제 오랜 얘기들이 있냐면은 당명 바꾸는 정당치고 잘 되는 정당 못 같아. 이게 당명이 자주 바뀐다라는 건 이 당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새누리당 같이 예를 들면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 색깔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근데 그거를 바꿔서 성공한 게 아니라 이를테면 김종인 영입하고 이를테면은 네. 좌클릭을 통해서 중도를 더 많이 가져와서 그때가 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을 손절을 안 하고 그런 뭐 손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시그널은 명백하게 주지 않으면서 당명만 바꾼다고 되니 예전에 민주당이 암흑기가 있었어. 2000년대 말부터 2010년대까지 그때 당명이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러네. 이걸 다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그만 좀 바꿔라, 외우기 힘들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당명을 안 바꿉니다. 그래서 당명 바꾸는 거는 의미는 없고 저는 윤석열 절연은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선우 탈당한 다음에 민주당에서 강선우 최고위원회에서 제명 조치를 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지아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윤석열 지금 탈당한 상황이라더라도 제명을 해야죠. 그럼 따로 그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절연이라는 거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깐 그 국힘의 새로운 색깔 얘기했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었어요. 그거 뭐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거는 다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개혁신당과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언론이 해석해주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 개혁신당 얘기 들어보니까 네. 1도 관심 없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 한동훈 전 대표와의 그 내용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이거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주황색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장동익 대표는 아마 뭐 개혁신당 손잡더라도 네.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저 요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네. 지금 윤리위원회가 좀 시끄럽잖아요. 네. 7명 중에 3명 일단 사퇴를 했고 4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윤리위원장 내정이 됐는데 뭐 사이버 안보 전문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주장을 했냐면 개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투를 해서 뭐 그런 거다라거나 뭐 중국의 우리나라 총선 개입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근데 국민의힘은 이 가짜뉴스 특위에도 또 이수정 당협위원장 그 가짜뉴스로 기소된 분인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런 네. 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고 내일 뭐 회의 열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그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한 그 징계 여부를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내용이 더 여기서 격화가 된다? 그러면은 장동혁 표 쇄신안은 굉장히 퇴색하고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anything but 한동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사람은 같이 가기 힘들고 저는 이게 당원 게시판이 벌어진 거는 1년 2개월이고 지금 이거를 징계하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선 게 3개월이거든요. 네. 빨리 징계 좀 해라. 징계 좀 하고 이거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울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논의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징계는 하던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다음에 노선 투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거를 징계를 하네 안 하네 언제 하네 이런 게 국민의힘의 지금 내용 그 주소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내일 열린다고요? 네. 예. 그 윤리위원회 또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정치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조현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